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내려앉던 그 아침, 세상은 여전히 그 여자의 것이었다. 이명란은 68세, 45년을 함께했던 남편을 떠나보낸 지 이제 7년이 된 홀모 만악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쓸쓸하지 않았다. 딸 임다정이 자주 찾아오고 아파트 단지의 수많은 이웃들이 그녀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둠 속에서 이명란은 산책복을 입고 현관을 나섰다. 매일 저녁 6시에 나가는 산책은 이제 그녀의 일과가 되어 있었다. 45년간 남편과 나눴던 대화 대신 요즘은 아파트 단지를 도는 한 바퀴의 산책이 그녀의 치유였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하얀 눈송이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런데 이날은 조금 달랐다. 저녁 8시경 최준호는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같은 아파트에서 3년을 살아온 이웃. 처음 만났을 때는 교육받은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이었다. 하지만 지난 2달간 그 인상은 급격히 변해 있었다. 밤낮 없이 거는 전화. 냄새가 난다. 소음이 심하다. 밤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따분한 불평들. 그리고 이번엔 문제를 해결하자며 골목으로 나오라고 했다. 착한 성정의 이명란이었기에 그녀는 나갔다. 아파트 뒤편 어두운 골목으로. 아직 밤 10시 34분. 아파트는 여전히 조용했고 가로등의 불빛만 희미하게 그 길을 밝히고 있었다. 누가 알았을까? 이것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순간이 될 줄. 밤 10시 41분. 7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다. 아파트 입구의 CCTV에는 한 남자가 아무것도 아닌 듯이 아파트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의 옷소매에는 어두운 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다. 아직은. 새벽 5시 47분. 산책을 나온 70대의 할아버지가 비명을 질렀다. 눈이 가득 내려앉은 아파트 뒷골목에서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한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의 가슴, 팔, 복부에는 깊은 상처들이 남겨져 있었다. 응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다. 응급실의 의사들은 얼굴을 굳혔다. 5군데 이상의 치명적인 상처, 통과 상처, 의도적인 흉기의 소행. 수술실로 옮겨지는 이명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기를 넘어 죽음의 색깔이었다. 병실 복도에서 딸 임다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그녀는 남편 없이 혼자 2 자식을 키웠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고 있었다. 그 힘든 세월을 온전하게 이겨낸 어머니가 왜 하필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그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경찰서 수사대는 철저하게 움직였다. 아파트의 CCTV 영상이 하나하나 검토되었다. 범인은 누구인가? 경찰들은 밤새 영상을 들여다봤다. 여기 봅시다. 밤 10시 34분에 피해자가 나갔고 밤 10시 41분. 사건 7분 후입니다. 김경수 경장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다른 남자가 그 길로 지나갑니다. 표정은 너무 차분합니다.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박민규 수사과장은 중얼거렸다. 행동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옷소매를 보세요. 영상이 확대되었다. 남자의 옷소매에는 어두운 색의 자국이 선명했다. 그건 피입니다. 경찰 비의 외침이 작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용의자는 아파트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CCTV에는 그곳에서 손을 물로 씻고 휴지로 무언가를 닦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물론 평범해 보이는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는 모습은 어떤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몇 분 후 그는 휴대폰으로 119 신고 방법을 검색했다. 마치 자신이 신고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아파트로 돌아온 남자는 태연했다. 경찰이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들을 조사하고 있었지만 그는 마치 무고한 이웃인 양 다가갔다. 경찰님, 뭔가 일이 있었나요? 우리 아파트에서? 경찰 비가 인상을 찡그렸다. 남자의 옷소매에는 여전히 혈흔이 남아 있었다. 교육받은 고급 아파트의 교수? 그런 그가 이렇게 서툰 범죄를 저질렀단 말인가? 선생님, 팔에 피가 묻어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숨가쁜 변명이었다. 아, 저 응급처치를 하려다가. 그로부터 2시간 30분 뒤 경찰은 그를 체포했다. 최준호, 55세, 대학 교수.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혈흔이 묻은 흉기였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 충동적이지도 우발적이지도 않은 살인 미수 사건이 이렇게 드러났다. 병실의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들어올 때 임다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직도 의식조차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어머니의 손가락 끝이 차갑게 느껴졌다. 엄마, 약 먹어야 돼. 자꾸 움직이지 마. 나 여기 있어. 엄마. 42세의 딸은 여전히 7살 아이처럼 엄마라고 불렀다. 그도 그럴 것이. 이명란은 그런 종류의 엄마였다. 45년간 남편의 손을 잡았던 그 손으로 남편이 죽은 후엔 자식들의 손을 꼭 잡았던 여자. 할머니가 된 지금도 손주들의 머리를 쓸어주는 것을 가장 소중한 기쁨으로 여기는 여자. 이명란의 친구 김순옥은 병문안을 오면서 말했다. 영란이는 우리 동네에서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 하지만 누군가 힘들어하면 먼저 챙기는 분이셨지. 아이고, 이게 무슨.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이명란의 일상은 매우 단순했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점심때 김치를 담으며 저녁 6시가 되면 산책을 나갔다. 그 산책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살려주었는지. 아파트 이웃 정용훈 할아버지는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 눈물을 흘렸다. 영란 씨하고 저희가 자주 산책을 함께 했어요. 매일 저녁 6시 정시간에 나왔거든요. 정말 규칙적인 분이셨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벤치에 앉아 손주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최준호와의 갈등은 정확히 2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최준호는 아파트에서 3년을 살아온 이웃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교수라는 직업도 있고 말씨도 조용하고 세련되어 보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성격이 그 표면 아래 숨겨진 어둠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명란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엄마가 받으신 메시지들을 봤어요. 임다정은 경찰에 조사받을 때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정중했는데 점점 요구가 커지더라고요. 냄새가 난다. 밤에 TV 소리가 크다. 옆집 소음 때문에 못 잤다. 나중에는 협박에 가까운 말도 있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들이요. 이명란은 여러 번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웃 간의 소음 분쟁으로만 처리되었다. 당사자들끼리 해결해 보세요. 조정을 신청해 보세요. 그런 말들만 반복되었다. 누가 알았을까? 그 따분한 이웃 분쟁이 어느 겨울날 흉기로 변할 줄. 최준호는 누구였을까?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의 과거가 조각조각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단
그는 명함이라는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했고 학술상도 여러 번 받았다. 신문에 난 그의 사진은 미소 짓는 지식인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얼굴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 경사 이준영이 수사 자료를 펼쳤다. 최준호는 이 아파트 오기 전 다른 세 곳의 아파트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모두 이웃과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경찰 신고, 소음 분쟁, 명예훼손 같은 패턴의 분쟁들이 반복됐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최준호가 떠난 후 남겨진 이웃 어는 경찰에 이렇게 말했다. 그분이 저희가 정말 힘들었어요. 밤낮 없이 전화로 협박을 했거든요. 경찰까지 신고했는데 뭐라 할 수 없다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이사를 나갔어요. 두 번째 아파트. 이웃비는 중얼거렸다. 조용해 보이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더라고요. 조현병이 있다고 했는데 약을 안 먹었나 봐요. 심리 프로파일러 박혜진이 분석했다. 최준호는 피해 의식이 매우 강한 성격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상대방을 탓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 패턴을 보면 계획성이 있어요. 매우 계획적인 폭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점이었다. 최준호의 범행은 충동적이지 않았다. 사건 당일 그는 일찍이 흉기를 구매했다. 온라인에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그 사건에서 사용된 흉기를 검색했다. 그리고 비슷한 흉기를 준비했다. 결별 통보를 받은 11분 뒤였다. 아니, 결별 통보조차 받지 않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명란과의 갈등이 커질수록 점점 더 깊은 악을 꿈꿨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감돌았다. 그리고 그 생각은 영란이라는 한 여자의 피를 원했다. 너는 내 통제를 벗어났다. 그래서 너는 부서져야 한다. 파괴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의 심정이었다. 사이코패스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타인의 고통에 쾌감을 느끼는 성격 장애. 최준호가 그것은 아닐까?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했다. 법원은 엄숙했다. 많은 재판을 본 판사도 이 사건만큼 명확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건은 드물다고 생각했다. 사건 발생 1년 6개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피해자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명란은 아직도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왼팔은 여전히 깁스에 감싸여 있었다. 그녀가 증인석에 앉기까지 몇 분이 걸렸다. 임다정의 손이 그녀의 등을 어루만졌다. 검사 김지훈이 물었다. 그날 밤 최준호가 어디로 가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명란의 목이 메었다. 아파트 뒤편 골목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저는 왜 거기로 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단지 문제를 해결하자고, 대화하자고. 변호인 이승호가 일어섰다. 그의 역할은 기소되지 않은 남자를 변론하는 것이었다. 법정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다. 아무리 증거가 명백해도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이념 위에 피해자께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날짜에 최준호와 통화를 하셨나요? 네. 저녁 8시경에 법의학 전문가의 증거가 제출되었다. 피해자의 상처는 최소 5회 이상의 찌름으로 인한 것입니다. 첫 번째 상처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달이 지났다. 증거들이 쌓였다. CCTV 영상, 흉기의 혈흔 감정, 목격자 증언. 모든 것이 최준호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의식이 흐릿한 때도 있었고
기억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임다정은 매번 법정에서 나올 때마다 어머니의 팔을 잡고 걸었다. 법정 복도에서 그들은 또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매번 법정에 나가서 다시 상처를 받고 1년 6개월의 재판 끝에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다. 법정은 조용했다.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 최준호는 해당 범행으로 인해 상해죄 및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본 법원은 피고를 징역 15년으로 선고합니다. 침묵. 그것이 법정을 채웠다. 15년. 현행법상 최준호가 받을 수 있는 형벌이었다. 살인이 아니라 상해죄였기 때문이다. 이명란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정을 나온 후 기자들이 임다정을 둘러쌌다. 판결에 대해 어떤 소감인가요? 임다정의 목소리는 굳었다. 엄마를 이렇게 상처 입힌 사람이 겨우 15년? 그리고 나가면 또 다른 누군가를 상처 입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법이 약해요. 너무 약해요. 병실로 돌아온 이명란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다. 물리치료사가 그녀의 왼팔을 천천히 움직여 주었다. 아직도 통증이 있었고 움직임이 둔했다. 하지만 육체적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가 있었다. 마음의 상처. 이제 어두우면 공포가 와. 산책을 좋아했는데 밤에 나가기가 무서워.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생각나고 밤이 무서워. 임다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내가 있잖아. 내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엄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저건 그 사람의 선택이었어. 엄마는 피해자야. 모든 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감정이 있다. 그것은 죄책감이다. 왜 내가 그 길로 나갔을까? 왜 내가 그 사람을 믿었을까? 만약 내가.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이명란은 피해자였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한국의 이웃 간 폭력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한 해만 해도 3,700건이 넘는다. 그것은 미해로 보도되지 않는 사건들을 제외한 통계다. 실제로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웃의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을까?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다. 아파트 입구에는 벚꽃이 만발했다. 흰색과 연분홍색의 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새로운 생명의 신호. 자연은 계절을 반복하듯 그렇게 다시 봄을 가져왔다. 이명란은 딸의 팔에 기대어 천천히 산책을 나왔다. 아직도 지팡이가 필요했지만 이제 그 걸음은 좀 더 당당해 보였다. 벚꽃이 다시 피었네. 작년 이맘때는 생각도 못했어. 임다정이 웃었다. 엄마 잘할 거 있어. 우리 자꾸만 나가. 밤이 아니어도 되니까. 낮에 가자. 좀 더 많이. 이것이 치유의 첫걸음이었다. 어둠을 피하고 햇빛을 찾는 것. 밤을 거부하고 낮을 택하는 것. 모두 작은 선택들이었지만 그것들이 모여 한 생명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신문사 사무실에서 임다정은 기자들과 마주 앉았다. 같은 피해자 모임의 다른 멤버들도 함께였다. 저희 엄마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웃 간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리고 아이들도요. 그들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모임원 김영미 할머니는 70대였다. 그녀도 이웃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었다.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처벌도 약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갔다. 피해자들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웃 간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였다. 한 50대 시민이 서명했다. 저도 이웃 문제로 힘들었어요. 사실 신고해도 달라지는 게 없었거든요. 처벌이 너무 약해요. 70대 할머니도 서명했다. 이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명합니다. 변화는 천천히 일어났다.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언론이 이 이야기를 보도했다. 사회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2025년 3월 국회에서 이웃 간 폭력 처벌 강화 특별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것은 이명란 할머니와 그의 딸이 수많은 피해자들과 함께 이루어낸 작은 승리였다. 다시 돌아온 아파트 입구. 봄이 깊어가고 있었다. 벚꽃은 이미 떨어졌지만 새로운 초록색의 잎들이 나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명란과 그의 딸이 함께 산책을 나갔다. 이번에는 더 당당한 걸음이었다. 이웃들도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영란 씨, 잘 걸으세요. 우리 아주머니 봐요. 많이 나아지셨어. 이명란은 따뜻한 봄 햇빛을 마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낼 힘도 함께 커지고 있었다. 최근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치유는 사건을 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건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명란 할머니와 그의 딸은 지금 그 방법을 배우고 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더 엄격한 법을,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 봄날 한 가족은 조용히 다시 시작했다.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함께 걷는 길 위에서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치유의 모습이었다.